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양반의 도포 자락이 흘바닥에 끌렸습니다. 갓도 허리춤의 옥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누더기 차림의 젊은 여인이 서 있었지요.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아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수군거렸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천민 계집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세상이 뒤집혔다고. 그러나 한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흘바닥에 박힌 두 무릎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대체 이 양반 도련님은 왜 천민 여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그리고 저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양반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귀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귀전야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충청도 어느 고을에 이씨 문중의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대문 위에 현판이 걸려 있고 마당에는 사철꽃이 피었지요. 보기에는 단정하고 번듯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 이판서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한주는 과거 급제를 앞두고 있었고 둘째 이한수는 이미 지방 현감 자리를 얻어 나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한영이었지요. 나이 23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셋째 도련님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재주는 형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이한영의 눈은 언제나 먼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과거 시험장이 아니라 산등성이를, 사랑채 서책이 아니라 장마당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글을 쓰되 이름을 남기려는 욕심이 없었고 말을 해도 남보다 앞서려는 기색이 없었지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 이판서의 눈에 탐탁할 리 없었습니다. 셋째는 쓸모가 없어. 이판서가 큰아들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담장을 넘어 이한영의 귀에 들어왔지만 이한영은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한영이 붓을 들어 백지 위에 한 줄을 썼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보다 오래 남는다.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이 처마 끝에 걸려 있었지요. 이한영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혼자 뒷산에 올라 해 뜨는 것을 보는 것이었지요. 하인 하나 데리지 않고 갓도 고쳐 쓰지 않은 채 산길을 오르는 것이 이한영의 아침이었습니다. 그 산길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소월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달 같은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소월의 삶의 달빛이 드리운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월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두 아이를 먹여 살렸지요. 소월이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부터 소월은 혼자였습니다. 천민이라는 굴레는 무거웠습니다. 장에 나가도 제값을 받지 못했고 길에서 양반을 마주치면 얼른 길을 비켜야 했지요. 그러나 소월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를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글을 배운 적도 의원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만지고 코끝으로 냄새 맡고 혀끝으로 맛을 보며 익혔을 뿐이었지요. 마을 할머니가 등이 아프다 하면 소월이 꺾어온 쑥이 약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소월이 다려준 칡다림이 열을 내렸지요. 그러나 소월은 그것이 대단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천민에게는 그런 눈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소월이 바구니를 등에 메고 뒷산 비탈을 오르고 있었지요. 안개가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슬이 치맛자락을 적셨지요. 소월이 바위 틈새에 핀 노란 꽃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줄기를 살며시 눌러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한영이 산길을 오르다 멈추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여인이었습니다. 누더기 치마의 맨발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지요. 이한영이 한 발 물러서려다 멈추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꽃줄기를 누르는 손끝이 무척 조심스러웠지요. 마치 다칠세라, 다칠세라 살살 달래듯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영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지요. 그 꽃이 뭐요? 소월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바구니가 한쪽으로 쏠렸지요. 눈앞에 양반 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소월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약초를 캐러 온 것이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한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먼저 물었소. 그 꽃이 무엇이냐 했소. 소월이 잠깐 눈을 들었다가 다시 숙였지요. 곡두선이옵니다. 뿌리를 다리면 어혈을 풀어줍니다. 이한영이 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월을 보았지요. 어떻게 아오? 소월의 입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한영이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나는 책으로 배운 것이 많소. 그러나 손으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소. 소월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이 천민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고개를 들어 이한영을 보았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만 그 눈이 어떤 눈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웃는 눈이 아니었지요. 소월이 바구니를 들고 산 아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한영은 그 자리에 서서 소월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이름을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한영의 새벽 산행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해 뜨는 것을 보러 올랐지요. 이제는 혹시라도 그 여인을 만날까 싶어 올랐습니다. 그 사실을 이한영 자신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발길이 먼저 알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월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비탈에서 돌나무를 캐고 있었지요. 이한영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했으요? 소월이 이번에는 덜 놀랐습니다. 상처에 붙이면
열을 가라앉힙니다. 이한영이 그 옆에 앉았지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에서 만났습니다. 이한영이 물으면 소월이 답했지요. 소월이 캔 약초 이름을 이한영이 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소월이 알고 있는 것을 그를 아는 이한영이 기록하는 것이었지요. 둘은 서로 모르는 것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큰아들 이한준에게 귀띔을 했지요. 셋째 도련님이 매일 새벽 산에 오르는데 천민 계집과 만나고 있사옵니다. 이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장 데려오너라. 사랑채에 불려온 이한영 앞에 이한준이 앉았습니다. 차 한 잔 내오지 않았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한영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한준의 눈밑이 실룩거렸습니다. 천민 계집한테 이 집안이 뭐로 보이느냐? 우리 문중에서 그런 소문이 나면 과거도 혼처도 다 날아간다. 당장 그 산에 오르는 것을 끊어라. 이한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지요. 이한준은 그 눈빛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이 사는 허름한 집 앞으로 이한준의 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뒷산에 오르지 말거라. 이 고을을 떠나면 더 좋고. 소월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지요.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마을에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초입에 찾아온 열병이었지요. 아이들이 먼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의원이 약을 써보았지만 열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소월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지요. 아이 하나가 쓰러졌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쉬지 않고 산비탈을 뒤졌습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꼈고 발바닥에 피가 배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소월이 내려왔습니다. 바구니 안에 3가지 약초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곰취, 삽주, 그리고 이름도 없는 뿌리였지요. 소월이 직접 다림을 올렸습니다. 불을 조절하는 손이 매우 정확했습니다. 너무 세어도 너무 약해도 안 된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지요. 다림을 마신 첫 번째 아이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틀 뒤에 두 번째 아이가 일어났고 사흘 뒤에는 쓰러진 어른들도 차도를 보였지요. 고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노의원 황 의원이었지요. 나이 70이 넘은 이 노인은 평생 고을 사람들을 돌보아온 의원이었습니다. 벼슬도 없고 재산도 없었지만 누구도 황 의원을 가볍게 보지 못했지요. 황 의원이 소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월이 문 앞에서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황 의원이 소월을 천천히 훑어보았지요. 어디서 배웠느냐? 소월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익혔습니다. 황 의원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손이 아는 것을 내가 50년 책으로 배웠다. 허허. 황 의원이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발을 멈추고 말했지요. 이한영 도련님을 아느냐? 소월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황 의원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말을 이었지요. 그 아이가 내 것을 기록하고 싶다 하더라. 내 진료소에서 만나면 어떻겠느냐? 거기서는 누가 뭐라 하지 못한다. 소월은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 의원의 진료소는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한영과 소월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산이 아니었지요.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이한영이 붓을 들었습니다. 소월이 약초를 하나씩 꺼내 설명했습니다. 이한영이 받아 적었지요. 황 의원이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어느 날 이한영이 붓을 내려놓으며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고을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요.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한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이한영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월이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번졌지요. 저는 천민입니다. 이한영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한영은 아버지 이판서에게 말씀을 드리러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이판서가 서책을 덮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이한영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소월이라는 여인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판서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지요. 천민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이판서가 서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나가거라. 단 두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는 벽처럼 단단했지요. 이한영이 물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며 큰형 이한준이 들어섰습니다. 눈이 매서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한준의 사람들이 황 의원의 진료소를 찾아왔지요. 황 의원을 향해 경고를 했습니다. 천민 계집을 여기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 문중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의원도 연루될 것이다. 황 의원이 흰 수염을 쓸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50년 동안 고을 사람들을 돌보아왔소. 양반이든 천민이든 아픈 사람은 다 받았지요.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소월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소월이 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황 의원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한영도 더 이상 자신 때문에 가문과 싸우게 할 수 없었지요. 소월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작은 보퉁이 하나였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자. 소월이 어둠 속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한영이 서 있었지요. 이한영의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월이 굳어버렸지요. 손에 쥔 보퉁이가 흔들렸습니다. 이한영이 말없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느티나무 아래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월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한영이 고개를 들어 소월을 바라보았지요. 떠나지 마시오. 내가 잘못했소.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받아준다 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양반 도령이 천민 계집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판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판서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긴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였습니다. 황 의원이 이판서의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이판서가 황 의원을 맞았습니다. 말없이 앉았지요. 황 의원이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서 어른, 이 고을에 열병이 돌았을 때 아이들을 살린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판서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황 의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소월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천민이었지요. 그러나 그 손 안에 50년 의원인 이 늙은이보다 나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판서의 눈이 천천히 내려 깔렸습니다. 황 의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신분이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고칠 수도 있지요. 방 안이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지요. 느티나무 아래 이한영이 아직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그 옆에 서서 밤을 지새운 눈으로 이 판서를 바라보았지요. 이 판서가 소월 앞에 멈추었습니다. 소월이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판서가 헛기침을 하고 말했습니다. 일어서거라. 소월이 고개를 들었지요. 이 판서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거라. 내가 허락한다. 마당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큰형 이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지요. 이한영이 흙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무릎이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해가 얼굴 위에 내려앉은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소월이 이한영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소월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한준이 소월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뻣뻣한 걸음이었지요. 소월이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그때 이한준이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소. 단 한마디였습니다. 소월이 눈을 크게 떴지요. 이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뻣뻣한 등이었지만 조금 낮아져 있었지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황 의원의 진료소 옆에 작은 방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한영이 붓으로 현판을 썼지요. 약초지. 소월이 평생 산에서 배운 약초 지식을
이한영이 받아 적어 만든 책이었습니다. 황 의원이 서문을 써 주었고 이 판서가 간행을 허락했지요. 그 책이 고을을 넘어 인근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소월은 여전히 새벽이면 산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이한영이 함께였지요. 안개가 허리까지 찬 비탈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꽃줄기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한영이 물었지요. 이건 무엇이오? 소월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꼭두선이옵니다. 처음 만나던 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한영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소월이 그런 이한영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지요. 산 아래로 아침 햇살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지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를 안다는 뜻이지요. 나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랐습니다. 가진 것도 아는 것도 달랐지요. 그러나 이한영은 소월의 손이 아는 것의 값을 알았고 소월은 이한영의 눈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음이었지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귀전야담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